한국에 완전 속았다. 다 포기하고 맞춰주는 것처럼 하더니 진짜 승리는 한국이었다. 미국 유명 언론이 대서특필한 보도 내용에 백악관이 침울해졌습니다. 소리 없는 관세 전쟁의 진짜 승자는 한국이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7월 29일 오후 2시 30분 저는 워싱턴 DC 상무부 건물 15층 사무실에서 백악관 브리핑룸의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잭 토머스 미국 상무부 무역분석과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수석 분석관이에요. 오늘은 평소보다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모든 동료들이 숨을 죽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자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는 선언이었죠. 15% 관세 부과 성공과 한국 기업들의 600억 달러 규모 그리고 미국 내 투자 약속 그리고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변화까지 모든 것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달간의 힘겨운 협상 과정을 모두 잊게 만드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가 성공했다는 부분을 강조할 때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모습 같았죠. 브리핑룸에 모인 기자들도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고 보수 성향 언론사 기자들은 실시간으로 역사적 승리라는 제목의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사무실 곳곳에서 동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옆 책상의 톰 윌슨이 의자를 돌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결국 미국이 압박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역정책팀의 데이브 라이트도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한국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해도 미국 시장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당연한 이치를 깨달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12층에서 내려온 정책기획팀의 마크 존스는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것은 전형적인 작은 나라의 굴복이라고 하면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결국 미국의 정책 결정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어요. 사무실 전체가 이런 분위기였죠. 마치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처럼 여기는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12년간 무역 데이터를 분석해온 경험상 이런 식의 일방적 승리는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고도로 발달된 경제 강국과의 협상에서 말이에요. 동료들의 말과 달리 한국은 지난 20년간 미국과의 무역에서 항상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만 이렇게 쉽게 굴복했다는 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어요. 지난 6개월간 수집한 한국 경제 관련 자료들이었는데 그 어떤 지표도 한국이 이런 식으로 양보할 이유를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을 보면 더욱 의문스러웠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고 미국 내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이들 없이는 제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뉴스를 보며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동료들과 비슷한 논조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드디어 한국을 굴복시켰다는 것, 미국 퍼스트의 승리라는 것, 이제 중국 차례라는 것까지 모든 반응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봤어요. 한국의 최근 5년간 대미 투자 패턴과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보니 오늘의 발표가 과연 미국의 일방적 승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이 문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5% 관세라는 표면적 성과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쳐봐야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다음날 아침 8시 30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에밀리 첸, 뉴욕 모건 스탠리에서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는 금융 애널리스트였어요. 에밀리와 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동기로 졸업 후에도 꾸준히 정보를 공유해온 사이였죠.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첫마디부터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한국 주식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예상과 다르다는 것이었죠. 보통이라면 15% 관세 부과 발표에 한국 대기업 주가들이 폭락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월가 전체를 당황시키고 있다고 했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에밀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세 발표 직후부터 미국과 유럽의 주요 헤지펀드들이 오히려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있었어요.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패턴이었죠. 만약 정말로 15% 관세가 한국 기업들에게 치명적이라면 이런 매수세가 나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에밀리는 특히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내부에서 돌고 있는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관세 발표 이후에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일부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이런 반응은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준비해둔 것처럼 보였다고 에밀리는 분석했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말을 듣고 어제부터 느꼈던 의구심이 더욱 구체화되는 것을 느꼈어요. 월가의 전문가들까지 이상하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었죠. 에밀리는 계속해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거래 시간 동안 한국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마치 사전에 시나리오가 짜여진 것처럼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배터리 업계의 반응이 더욱 의외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관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는 투자자들이 15% 관세를 단순한 단기 변수로 보고 있다는 의미였죠. 에밀리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해서 몇몇 대형 투자기관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과 비공식 접촉을 시도해봤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에밀리가 말했어요. 주요 투자기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한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에 대비한 완벽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번 관세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설명에 따르면 월가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해지해왔다고 보고 있었어요.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미국 내 생산 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서 15% 관세가 실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게다가 에밀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 주요 기업들의 콜옵션 거래량이 관세 발표 이후 급증하고 있었어요.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적 충격보다는 중장기적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죠. 만약 정말로 15% 관세가 치명적이라면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사무실에 앉아 에밀리가 제공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어요. 월가의 반응과 어제 사무실에서 목격한 동료들의 환호 사이에는 명확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실제 돈이 오가는 시장에서는 한국의 패배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치적 선전에 매몰된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최근 실적 발표와 향후 계획들을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그 결과 에밀리의 분석이 맞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고 15% 관세는 그들에게 예상 범위 내의 변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관세로 이긴 게 맞나 하는 의문이 계속 커져갔어요. 그날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개인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차단되어 있었지만 직감적으로 중요한 통화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자 낮고 조심스러운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죠. 상무부 무역 분석과
잭 토머스 맞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는 자신을 마이크라고만 소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명이나 구체적인 직책은 밝히지 않았어요. 마이크는 제가 어제부터 한국 관세 문제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사이에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가 흘러들어간 것 같았어요. 마이크의 첫 마디부터 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한국이 표면적으로는 물러선 척했지만 실제로는 협상 테이블 밑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5% 관세와 600억 달러 투자 약속 뒤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복잡한 거래 구조가 숨어 있다는 것이었죠. 무역대표부 내부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한국의 진짜 의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고 마이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미국 내 투자 계획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니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어제부터 느껴온 위화감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6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받게 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조치들을 따져보면 15% 관세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게 마이크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계산이 맞다면 과연 누가 이 협상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 주요 기업들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미국 내 투자 확대 계획을 준비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준비 상태였죠.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보여준 협상 전략 자체도 기존 패턴과 완전히 달랐다고 마이크는 말했어요. 과거에는 항상 강하게 저항하다가 마지막에 타협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무역대표부 내부에서는 오히려 경계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왔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시각이었어요. 통화 중간에 마이크는 잠깐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피는 듯한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한층 낮춰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역대표부 내부 일부에서는 이번 협상이 미국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치밀한 전략에 말려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의견들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공식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15%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은 이미 구축해놓은 복잡한 공급망 네트워크에 있었어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핵심 고객사들과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여서 관세 부담을 고객사와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었죠. 이 정도면 정말 치밀한 사전 준비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관세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는 장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마이크의 분석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서 지정학적 차원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이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15% 관세 정도는 감수할 만한 비용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화 말미에 마이크가 한 경고는 제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이 얻은 관세 수익보다 한국이 얻게 될 장기적 이익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얻게 될 기술 접근권과 시장 지배력 강화 효과를 고려하면 이번 협상에서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마이크는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을 했어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역대표부 내부에서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마이크가 알려준 정보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보여준 것은 굴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도의 전략적 승부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쳐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마이크와의 통화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가 제공한 정보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동료들과 이런 이슈를 논의해봤겠지만
사무실 전체가 여전히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리처드 맥도널드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리처드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아시아 담당 선임 참모로 일하고 있는데 저와는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선후배 사이였어요. 평소에도 가끔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뭔가 심각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리처드가 제안한 만남의 장소는 워싱턴 DC 다운타운의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정부 관계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 아니라서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기에는 적절한 장소였죠. 토요일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리처드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이번 만남이 단순한 근황 토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리처드는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입수한 내부 보고서를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기밀 도장이 찍힌 20여 페이지의 보고서가 들어있었죠.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 관세 협상 이후 경제 영향 분석이었는데 작성 날짜를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이는 백악관이 공식 발표와는 별도로 내부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리처드는 이 보고서가 아직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국가경제위원회 내에서는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보고서를 읽어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관세 협상 직후부터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생산시설 확장 계획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기업명과 투자 규모까지 포함해서 정리되어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확장, SK하이닉스의 미시간 신규 투자,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생산 라인 증설까지 모든 계획이 마치 사전에 준비된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공급망 영향 분석 부분을 보니 마이크가 전화로 언급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중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서 15% 관세가 실제 공급망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이런 분석이 백악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어요.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제 눈을 사로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시기별로 분석한 도표였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계획들이 관세 협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었어요.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6개월 전부터 부지 매입이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 정도면 한국이 이번 협상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아예 협상 과정 자체를 주도했을 가능성까지 의심해 볼 만했습니다. 리처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 얻게 된 각종 혜택들을 금액으로 환산해 본 결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5% 관세로 인한 추가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익이 예상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세제 혜택, 규제 완화, 그리고 미국 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격까지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은 실익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었어요. 국가경제위원회 내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리처드가 배경을 설명해줬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고 나니 저는 지난 며칠간 느꼈던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표면적 성과와 실제 경제 효과 간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완전한 승리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리처드는 보고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다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이런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내적 갈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문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크의 제보와 리처드가 보여준 보고서, 그리고 에밀리가 전해준 월가의 반응까지 모든 정황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보여준 것은 굴복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의 실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그날 오후 집에서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각각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전체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리처드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와 함께 미국 언론과 기업 발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우리는 전화로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 기업들의 발표 일정을 정리해봤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관세 발표 후 정확히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에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대폭 확장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어요.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발표 자료가 너무나 상세하고 완성도가 높았다는 것이었죠. 부지 확장 계획부터 고용 창출 규모, 지역, 경제 파급 효과까지 모든 것이 마치 몇 달 전부터 준비된 것처럼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에밀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였어요. 미시간주에 새로운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한다는 발표였는데 22억 달러 투자에 1000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에밀리가 SK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확인해보니 이런 대규모 투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이런 투자를 부담이 아닌 기회로 보고 있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발표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조지아주 사바나에 있는 전기차 공장의 생산 능력을 3배로 늘리고 배터리 공장까지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54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도 놀라웠지만 발표 타이밍이 더욱 의미심장했어요. 관세 협상 결과가 나온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런 대규모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미시간주에 추가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26억 달러 투자의 지역, 자동차 업체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겠다고 했어요. 에밀리가 자동차 업계 분석가들과 접촉해본 결과 이런 공급 계약 협상은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발표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모든 기업들이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발표를 하고 있었고 투자 규모나 내용도 서로 겹치지 않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심지어 화학 분야까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어요. 이런 조율된 움직임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도는 이야기들을 수집해보니 내부적으로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일부 관계자들은 이런 투자 발표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에밀리에게 한국 기업들의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관세 대응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생태계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장기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해요. 이런 투자 계획들이 모두 미국의 핵심 산업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텍사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미시간의 자동차 산업 벨트, 조지아의 신흥 제조업 허브까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의 심장부에 뿌리를 내리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였어요. 이는 단순히 관세를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무부 내부에서 돌고 있는 비공식 분석을 보면 한국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었어요.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미국 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으니 윈윈 구조라는 시각이었죠. 하지만 이런 분석이 맞다면 과연 누가 이번 협상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월가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투자은행들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이런 투자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관세라는 단기적 부담보다는 미국 시장에서의 장기적 지위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계산이었죠.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관세 발표 후 불과 2주 만에 이 정도 규모의 투자 계획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일종의 시간차 승리를 노렸다는 마이크의 분석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선언, 동료들의 환호, 언론의 찬사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관세라는 겉보기 손실을 감수하면서 훨씬 큰 전략적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발표 러시가 한창이던 주말, 마이크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는데 간단한 암호로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왔습니다. 월요일 저녁 6시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 근처에 한적한 벤치였어요. 그가 제공할 정보가 상당히 민감한 내용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마이크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무역 대표부에서 입수한 미국 관세 발효 후 초도 무역 데이터 일부라고 했습니다. 공식 발표 전 내부 검토용 자료라서 외부 유출이 절대 금지된 문서라고 강조했어요. 마이크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자료를 펼쳐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15% 관세가 발효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 제품의 미국 수입량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주요 전기차 및 통신업체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지 못해서 한국과의 장기 계약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애플, 테슬라, 구글 같은 미국 대기업들이 한국 업체들과 향후 3년에서 최대 5년간의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물량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15% 관세 부담은 결국 이런 기업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특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번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삼성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머스크가 직접 삼성 경영진과 화상회의를 갖고 향후 10년간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논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머스크는 내부 회의에서 관세 때문에 삼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그들의 4680 배터리셀 기술은 테슬라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관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삼성 SDI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어요. 심지어 머스크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속도는 다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머스크의 선택은 다른 미국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슬라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곧 한국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가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결국 15% 관세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기술적 우수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설적 효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함께 제공한 분석 보고서를 보니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관세를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업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는 관세 정책의 원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어요. 무역 대표부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마이크가 귀띔해줬습니다. 일부에서는 관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만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관세라는 무기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자기 성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포함된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은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었어요. 이들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내 현지 생산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발표된 투자 계획들이 단순한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와 있었어요. 일부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보니 한국이 관세 부과를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망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미국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투자 리스크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마이크가 마지막으로 제공한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역대표부 내부 일부에서는 이번 관세 정책이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관세가 미국 내 공급망을 약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이크가 제공한 데이터들을 반복해서 검토해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15% 관세라는 표면적 성과 뒤에 숨겨진 현실은 미국의 완전한 패배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관세를 피해가면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었어요. 이제 누가 진짜 승자인지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상무부 무역분석과에서 무역대표부의 긴급정책검토회의에 수석 분석관 자격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고위급 회의에 초청받기 어려웠는데 최근 한국 관세 이슈가 워낙 복잡해지면서 각 부처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 같았어요. 회의는 무역대표부 본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평소와 다른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참석자들은 무역대표부의 고위 참모들과 각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었는데 모두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첫 번째 발언자인 무역대표부 선임 참모 데이비드 스미스가 한국 관세 정책의 예상치 못한 결과들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참석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상반된 시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강경파를 대표하는 토마스 윌슨 부차관보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최근 움직임은 단순한 허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600억 달러 투자 계획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세 압박에 굴복한 것이며 조금만 더 압박하면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윌슨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쪽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경제분석팀의 사라 존슨이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미국 내 투자 계획들도 이미 상당 부분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굴복의 신호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어요. 윌슨이 즉각 반박하며 주가 상승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며 주한미군이라는 카드도 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한국은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어요.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또 다른 강경파인 마이클 데이비스가 윌슨의 말에 힘을 실었어요. 한국은 결국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북한 위협도 있고 중국 견제도 미국 없이는 불가능하니 조금만 압박하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온건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국가경제위원회에서 파견된 리사 브라운이 그런 접근은 너무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최근 대응을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전략적이며 단순한 압박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이런 논의를 들으면서 미국 정부 내부의 심각한 인식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며 추가 압박을 주장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윌슨이 다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그들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고 해도 결국 미국 시장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삼성이나 LG가 뭐 대단한 기업이냐며 시장 접근을 차단하면 끝나는 회사들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경제 분석팀의 존슨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시각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반박했어요.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그들에게 더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스가 비웃듯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어요. 중국이나 일본, 대만 기업들로 언제든 바꿀 수 있으며 한국이 특별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라고 깎아내렸어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양쪽의 입장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강경파들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추가 압박을 주장했고 온건파들은 현실적 우려를 표했어요. 특히 강경파들이 주한미군과 방위비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할 때는 회의실이 험악한 분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회의 말미에 무역대표부 차관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성급한 추가 조치보다는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마무리했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미국 정부 내부의 심각한 분열상을 목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전략적 대응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평가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내부 혼선이 계속된다면 한국에게는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 같았어요. 무역대표부 내부의 혼란상을 파악한 지 며칠 후 저는 언론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계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 전문 기자 마크 앤더슨과의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커피숍에서 마주친 것이었는데 마크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는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최근 미국 내 주요 언론사들에서 한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곧 이와 관련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해줬어요. 제목은 한국의 역전승, 관세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마크가 설명하는 기사의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과 놀랍도록 일치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크는 자신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간략히 소개해줬습니다. 한국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이 관세 협상 시작 훨씬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증거들, 그리고 이런 투자를 통해 한국이 얻게 될 장기적 이익이 관세 부담을 훨씬 상회한다는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는 제가 마이크와 리처드로부터 얻은 정보들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크가 한국의 전략을 기술적 피벗이라고 표현한 것이었어요. 한국이 이번 협상을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기술, 공급망, 투자 분야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는 전환점으로 활용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관세라는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장기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고도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마크는 이런 분석이 이미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기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들이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이번 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21세기형 경제 외교의 모범 사례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고 했어요. 언론사 내부적으로도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여 미국의 승리로 보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데이터와 현실을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재검증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크는 특히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언론과의 소통에서도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의 성과를 적절히 어필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런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전체적인 승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외에도
다른 주요 언론사들이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마크가 귀띔해줬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뉴욕 타임스까지 모두 한국의 전략적 승리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언론계 전체에서 이번 협상에 대한 평가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마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언론의 흐름 변화는 결국 현실의 반영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승리를 선언해도 실제 데이터와 경제적 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이제 진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정부 내부의 의구심, 월가의 재평가, 그리고 언론의 관점 변화까지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진짜 승자였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제 저도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진실을 알리는데 기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마크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백악관 내부의 시각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조지타운 대학교 동기인 엘리자베스 클라크가 백악관 정책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는 가끔 정책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사이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했어요. 엘리자베스에게 연락해서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날 장소는 백악관 근처의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그녀는 평소와 달리 다소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백악관 내부가 상당히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들을 정리하느라 연일 야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엘리자베스와 대화를 나누면서 백악관 내부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승리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번 관세 카드를 선거용으로 활용하려 하지만 정책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일부 유권자들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실제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일부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대한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엘리자베스가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굴복으로 여겼던 한국의 반응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정교한 전략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특히 한 가지 사실을 강조했어요. 백악관 정책기획실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강한 대외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았지만 실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전해준 바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백악관에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관세 때문에 생산 비용이 증가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도 어렵고 대체 공급업체를 찾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호소였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관세 부과는 결국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업체들이 이런 문제를 백악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엘리자베스가 알려줬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개적으로 승리를 선언한 마당에 정책을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마지막으로 솔직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어요. 이번 협상이 정치적으로는 성과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의문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대응은
오히려 미국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어요. 장기적 관점에서 실익을 추구하면서도 정치적 체면을 세워주는 고도의 외교술이었다는 것이었죠. 점심을 마치고 나서 저는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미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비록 공개적으로는 승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무진들은 이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부적 인식 변화가 결국 정책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제 진실이 곧 표면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부 내부, 기업계, 언론계, 그리고 학계까지 모든 곳에서 비슷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략적 승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의 만남 이후 며칠 후 에밀리에게서 흥미로운 제안이 왔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주요 투자은행들과 함께 아시아 시장에 대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는데 저도 함께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관세 이슈에 대한 금융권의 최신 시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기로 했어요. 컨퍼런스 콜에는 골드만삭스, JPM, 시티그룹,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참여했습니다. 각자 30분씩 한국 시장에 대한 최신 분석을 발표하는 형식이었어요. 저는 청취자 자격으로 참여했지만 이들의 분석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첫 번째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최근 주가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관세 발효 후에도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업종에서는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이는 시장이 15% 관세를 단기적 변수로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JPM의 애널리스트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것이 관세에 대한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미국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장기 전략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규모와 타이밍, 그리고 지역 선택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어요. 시티그룹에서는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정책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무역 분쟁을 지정학적 기회로 전환시킨 고도의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에밀리는 마지막 순서로 발표했는데 가장 인상적인 분석을 내놓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이번 대응을 관세 중성화 전략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들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생산 확대, 고객사와의 비용 분담, 그리고 정부 인센티브 활용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완벽한 전략이라고 평가했어요.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참여한 모든 투자은행들이 한국 기업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관세 발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관세를 장기적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제 수익성에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는데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의 답변이 흥미로웠어요. 1분기 실적을 보면 관세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제한적이었고 2분기부터는 현지 생산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한국 관련 투자 상품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는 정보도 나왔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확대를 테마로 한 ETF나 투자 펀드들이 연일 자금 유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한국의 전략적 우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컨퍼런스 콜이 끝난 후 에밀리와 별도로 통화를 했는데 그녀가 전해준 추가 정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최근 아시아 담당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한국을 스마트 머니의 목적지라고 부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치적 리스크를 경제적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었죠. 월가에서는 이미 한국의 이번 전략을 케이스 스터디로 분석하는 작업도 시작되었다고 에밀리가 알려줬어요. 하버드나 와튼 같은 주요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이를 국제협상론이나 전략, 경영 수업의 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런 금융권의 반응을 통해 시장과 기업들이 이미 한국의 산업, 저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정치적 선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냉철한 분석과 평가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오가는 실제 시장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 내부의 우려, 언론의 관점 변화, 그리고 금융권의 재평가까지 모든 것이 같은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진짜 승자였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융권의 평가를 확인한 지 며칠 후 마이크에게서 다시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전화가 아닌 이메일이었는데 평소와 달리 상당히 긴급해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워싱턴 DC 내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한국 관세 문제를 두고 심각한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이크가 보내온 정보에 따르면 무역대표부, 국가경제위원회, 그리고 상무부 간의 정책 시각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선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 부처마다 완전히 다른 분석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무역대표부는 여전히 관세라는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이 실패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대응 전략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당황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무역대표부 내 일부 참모들이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반면 국가경제위원회는 훨씬 더 현실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이전에 보여줬던 내부 보고서처럼 이들은 한국의 산업 전략이 미국에게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얻게 될 기술 접근권과 시장, 지배력 강화 효과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무부의 입장은 또 달랐어요. 마이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무부 내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 효과를 고려할 때 미국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시각은 다른 부처들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특히 한 가지 구체적인 갈등 사례를 알려줬어요. 최근 부처 간 조정회의에서 한국의 추가 투자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추가로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는데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두고 부처마다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었어요. 무역대표부는 이런 추가 투자가 한국의 영향력만 더 키워줄 뿐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상무부는 미국 내 제조업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국가경제위원회는 중간적 입장에서 조건부 수용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었다고 마이크가 전했습니다. 이런 부처 간 갈등이 정책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는 이런 미국 내부의 혼선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통일된 대응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각 부처를 상대로 개별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이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부 갈등이 결국 한국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은 자신들의 전략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게 유리한 기정사실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이런 부처 간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마이크가 알려줬어요. 하지만 각 부처의 입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승리를 선언한 마당에 정책을 대폭 수정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이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더 제공했습니다. 이런 부처 간 갈등과 정책 혼선이 결국 의회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일부 의원들이 한국 관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나온다면 이 문제가 완전히 공론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마이크의 제보를 받고 나서 저는 미국 정부 내부의 혼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치밀한 전략 앞에서 미국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내부 분열은 결국 한국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뿐이었어요. 저는 이제 협상의 복잡한 이면을 거의 다 파악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승리는 단순히 경제적 계산만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정치적 역학까지 정확히 읽어낸 결과였어요. 이제 이런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마이크의 마지막 제보를 받고 난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정보와 증거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보니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완전한 승리는 실제로는 한국의 치밀한 전략 앞에서 완패한 결과였어요. 제 책상 위에는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제공한 월가의 분석 보고서, 리처드가 보여준 백악관 내부 문서, 마이크의 무역대표부, 기밀자료, 마크가 알려준 언론계 동향, 그리고 엘리자베스를 통해 확인한 백악관 내부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은 15% 관세라는 겉보기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 시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6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장기적 지배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어요. 더욱이 이 모든 계획이 관세 협상 훨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증거들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정치적 선전에 치중한 나머지 실제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어요. 관세 부과라는 가시적 성과에만 집중하다가 한국의 진짜 의도를 완전히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부처들 사이의 갈등과 혼선으로 인해 일관된 대응, 전략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런 진실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2년간 무역 분석관으로 일해오면서 쌓은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폭로가 제 경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정치적 보복 가능성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완전한 승리라고 선언한 마당에 그것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상관들도 이런 움직임을 곱게 보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최악의 경우 해고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진실이 은폐된 채 계속 방치될 경우의 결과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더욱이 중국이나 다른 경쟁국들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그리고 제 양심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제 모두가 트럼프 정부의 성공 신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바탕이 되면 좋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